안녕하세요. 대바의 서재입니다. 오랫동안 기분 좋은 여운을 남기는 대화가 있는가 하면 괜한 시간 낭비만 한 것 같아 기분이 영 찜찜한 대화가 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 다음 만남이 기대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되도록이면 마주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은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떤 대화와 관계의 주인공들일까요? 어쩌다 한 번씩은 긴장을 풀고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쓸데없는 잡담이나 개인적인 일상사에 관해 실컷 떠들고 나면 왠지 모르게 지친 기분이 듭니다. 아름다운 대화란 무엇일까요? 서로에게 향기가 되는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에 관해 셀레스트 헤들리는 말이 통하기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라고 조언합니다. 미국 최고의 방송인 가운데 한 명인 셀레스트 헤들리는 1999년부터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에서 뉴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호스트를 맡아왔습니다. 또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대화법 테드 영상이 2천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한 말센스입니다. 이 책으로 그녀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현재 미국 조지아주의 공영방송국에서 데일리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강연가이자 대화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을 잘 하려면 잘 듣고 질문하고 배려하라고 조언합니다. 위대한 성자의 경전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실수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셀레스트 헤들리의 말센스, 옮기니 김성환, 펴낸 곳은 스몰 빅 라이프입니다. 나는 아침마다 내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오늘 내가 말하는 것 중 나를 가르쳐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만약 내가 배우고자 한다면 나는 반드시 경청을 통해 배운다고. 토크쇼의 황제 레리 킹. 말을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이다. 말이란 언제나 상대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쁘다. 설득을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감성적인 설득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논리가 아니라 감성이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올바른 사람보다 정서적으로 친절한 사람에게 훨씬 더 잘 설득당한다. 말싸움에 밀리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다. 말싸움에 승자는 없다. 모두가 패자일 뿐이다. 말싸움의 승자는 말없이 그 자리를 뜨는 사람이다. 대화 자체가 두려운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대화법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법이다. 상대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라. 말 센스가 뛰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센스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면서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은 없다. 말센스란 무엇보다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이다. 경청하고 질문하고 배려함으로써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끌어내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친구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친구와 나는 전화기를 들고 40분 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통화가 끝날 무렵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조언 고마워. 네 덕분에 문제가 조금 해결된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는 많이 놀랐다. 사실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기 때문이다. 조언이라니. 내가 한 말이라고는 힘들었겠구나. 참 안타깝다. 와 같은 몇 마디 말뿐이었다. 40분 동안 내가 말한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다. 그런데 그 공감이 말재주나 말솜씨가 뛰어나다고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당신에게 훌륭한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었던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그 사람은 당신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동료이거나 친구일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당신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 유창한 말솜씨로 당신을 위로하고 어루만졌던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들은 오히려 가만히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책에서 주로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말을 잘하기 위한 스킬이 아니라 소통을 잘하기 위한 원칙들이다. 나의 본심을 전달하면서도 누군가의 진심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말하기보다는 들어주고 재촉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논쟁하기보다는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말센스다. 행동 전문가인 주디스 마틴은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상대의 이야기와 당신 자신의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상대를 이해하려 든다. 하지만 분명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다. 내 아들이 보이스카웃에서 한 아이와 다툰 이야기를 하면 나는 대학 시절 나와 불화를 겪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 동료가 해고를 당하면 나는 그에게 과거 내가 직장에서 쫓겨났을 당시 직업을 찾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야기해주곤 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두뇌는 자동적으로 비슷한 경험에 대한 기억들을 훑고 지나간다고 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면서 자신의 경험에 공감해 주는 것이다. 상대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라도 우리는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대의 처지를 내 경험과 비교하는 것은 더 좋지 않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화의 절반은 말이 아닌 것들이다. 숨소리, 표정, 몸짓, 그리고 침묵 속에 말보다 더한 공감력이 있다.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그러한 비언어적 공감력을 발휘할 줄 안다는 것이다. 말을 해야 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의 나머지 절반도 말하는 것만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더 많아야 한다. 상대의 말에 공감해 주기 위해 굳이 내 얘기를 꺼낼 필요까지는 없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공감력을 발휘한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대화할 때 말하는 시간의 약 60%가량을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쓴다고 한다. 사회학자인 찰스 더번은 이와 관련하여 대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두 종류의 반응인 전환 반응과 지지 반응을 제시한다. 메리가 "나 지금 너무 바빠" 라고 했을 때 전환 반응은 "나도 지금 정말 정신없어." 지지 반응은 "왜? 해야 할 일이 많아?" 이고 카렌이 "새 신발을 사야겠어" 라고 했을 때 전환 반응은 "내 신발도 다 낡았어." 지지 반응은 "그래? 어떤 신발을 사고 싶어?" 이다. 전환 반응은 관심의 초점을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도록 한다. 지지 반응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왜 사람들은 상대가 물어보지 않는 것조차 길게 설명하려고 할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대에게 충고나 조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로부터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다. 가족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직장 동료 관계에서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만 나오면 끼어들고 충고나 조언을 한다. 그것도 아주 세세하고 길게. 그들은 어떤 한 분야나 여러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처럼 행세하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말을 길게 늘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상대가 오해할지 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일리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대는 대부분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해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무식하지도 않고 편협하지도 않다.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가며 해야 한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대화의 수위를 조절하거나 주제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다.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하품을 한다. 딴청을 피운다.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려고 한다. 인내하는 표정을 짓는다. 말을 끊는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너무 장황하게 떠들어댄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종종 받는다. 또 다 말하고 나서 내가 헛소리를 한 것은 아닌가 우려하기도 하고,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 상대의 눈빛이 흔들리거나 흐려지는 광경도 목격해왔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민감해야 한다. 우리가 상대의 말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따라서 당신의 대화 스타일이 다소 두서없고 장황하다면 대화 내용의 편집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의사소통 전문가인 앨런 웨이스는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꼭 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말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대화가 길을 잃고 주제에서 한참 벗어났을 때 우리는 종종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다. 정신과 의사인 마크 골스톤은 대화 상황에서 40초 이상 말을 늘어놓을 경우 대화가 일방적인 독백으로 변질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처음 20초를 녹색 신호등에 비유한다. 그 20초 동안에는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상대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20초는 노란 신호등이다. 20초가 지나면 듣는 이는 점점 흥미를 잃게 되고 상대방의 말이 너무 장황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40초가 되는 순간 빨간 신호등이 켜진다. 더 이상 듣는 이는 상대의 말을 듣고 있지 않거나 건성으로 듣는다. 말을 중단해야 할 때인 것이다. 40초란 시간이 얼마쯤 되는지 한번 측정해보라. 생각보다 짧은 시간은 아닐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불필요한 세부 묘사나 설명은 훌륭한 대화를 망쳐놓기 십상이다. 누군가에게 어떤 소설이 재밌느냐고 물었을 때 소설뿐 아니라 자신이 읽었던 모든 책에 대해 구구절절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또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으면 장착된 CPU와 메모리, 그래픽카드 등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람도 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지식을 늘어놓는 것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두서없고 방향이 없는 대화가 필요할 때도 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애를 둔 엄마들이 모여 이런저런 잡담을 할 때가 그렇다. 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모여 카페나 술집에서 이런저런 신세 한탄을 하며 서로를 위로할 때도 그렇다. 세부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봉사수단이기도 하다. 예컨대 암 진단을 받은 친구는 병의 진단과 치료 과정 하나하나를 모두 말하고 싶어 할지 모른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모든 걱정거리와 관련하여 가장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 털어놓고 싶어 할 것이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은 당신에게 그 사람의 삶과 업적에 관한 온갖 종류의 세세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잘못된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발음이 틀릴 수도 있고 용어를 잘못 쓸 수도 있다. 그런 실수에 직면하면 그 실수를 바로 잡아주고 싶은 충동이나 욕망이 생겨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유혹에 저항할 것을 강력히 권유하고 싶다. 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잠깐, 그런데 라는 표현을 어휘 목록에서 아예 제거할 것을 권한다. 그 표현 뒤에는 결코 좋은 내용이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잠깐, 그런데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잠깐,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해야겠어? 상대의 말이나 인식을 교정해 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절실한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나 상대가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의식적으로 고려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바로잡을 필요가 없는 사실을 바로잡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일단은 상대의 얘기가 옳든 그르든 재미있든 없든 내 얘기를 하고 싶은 충동을 누르자. 그리고 상대가 말을 하는 동안 그의 말과 생각에 담긴 의미에 대해 숙고해보자. 그리고 상대의 표정과 몸짓도 관찰해보자. 어느 순간 하고 싶은 말이 떠올라도 속으로만 생각하자. 만약 상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그에 대해 지적하거나 비판을 하는 대신 이렇게 요구하자. 내가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당신이 들은 내용을 머릿속에서 요약해보자. 상대가 한 말을 마음속으로 다시 검토하고 되풀이해보라. 아마도 당신은 불분명한 점이나 놓친 내용을 즉시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인다면 생각은 열리고 관계는 더 가까워질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는데 애를 먹고 있다. 그래서 듣기는 의도적으로 훈련을 해야 하는 하나의 기술이다. 어느 날 식료품점에서 점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제 쇼핑백이 카트 아래쪽에 파묻혀 버렸네요. 꺼낼 시간 좀 주세요. 그러자 그 점원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답했다. 네, 얼마든지요. 하지만 그 점원은 내가 쇼핑백을 꺼내는 동안 식료품점의 봉투를 꺼내 내 물건을 그 봉투에 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내 말을 제대로 들을 때까지 2차례나 더 반복해야만 했다.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고는 있지만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그래서 나는 상대가 나에게 듣지 않는다는 불평을 할 경우 말하는 것을 중단하는 훈련을 지속해왔다. 누군가가 내게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할 때는 거의 대부분 그들이 옳기 때문이다. 듣기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최상의 척도는 들은 내용에 대한 기억이다. 연구자들은 누군가가 말하는 내용을 가볍게 듣기만 할 경우 8시간 내로 전체 내용의 절반가량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발견해냈다. 만약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되묻는 것이 많다면 그만큼 내가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의미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나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되묻는다는 것은 내 말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은 우리의 듣기 능력을 더 심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온라인으로 글을 읽을 때는 수많은 사진과 비디오, 링크들이 정신을 압도하는 만큼 우리의 두뇌는 적당히 훑어보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완독하는 일은 부모나 조부모 세대보다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액센추어라는 컨설팅 기업은 30개국에 속한 수천 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신의 듣기 능력에 대해 평가해 달라고 한 적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남녀가 자신을 훌륭한 청취자라고 대답했는데 실제 상황은 정반대였다. 조사 대상자 중 86%는 유선상으로 진행되는 회의 시간 동안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대답했는데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인간은 멀티태스킹에 그리 능하지 못하다. 그 말은 원래 다수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해내는 컴퓨터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컴퓨터 운영체제와는 달리 한 번에 오직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할 수 있다.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건 한 가지 일과 다른 일 사이를 재빠르게 오가는 것이 전부다.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문서를 타이핑하면서 상대가 말한 것을 제대로 듣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진정으로 듣는 행위는 에너지와 주의력을 필요로 하며 단순히 듣기만 하는 행위보다 더 많은 감각기관을 자극한다. 대화를 하는 동안 전달되는 정보에는 발설되는 단어들의 의미뿐만 아니라 표정, 손짓, 자세와 말을 하는 방식까지도 포함된다. 대화를 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에 사로잡힌다. 나라면 이랬을 텐데, 그땐 이랬어야지. 왜 그런 생각을 고집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상대의 말에 내 얘기를 끼워 넣고 싶은 본능이다. 그 본능을 흘려보내라.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 당신은 말하는 상대를 똑바로 쳐다보기도 하고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실제로 듣지는 않는다. 당신 자신의 세상 속에서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사람들이 산만한 사람이라 부르는 그런 유형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내게는 성인 주의력 결핍증 증상이 좀 있기 때문에 가끔씩 주의를 집중하기가 매우 힘들다. 내 머리는 사방으로 날뛰는 수백 가지 생각 가닥에 의해 쉽게 어지럽혀지곤 한다.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는 이 생각의 가닥들 중 하나를 따라가다가 대화의 주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리고 만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화 상황에서 우리들 대부분은 딴 생각을 한다. 상대가 자동차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내가 사고 싶었던 자동차를 떠올리고 상대가 맛이 좋았던 파스타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엊그제 맛보았던 형편없었던 파스타를 떠올리는 식이다. 10가지 다른 언어로 이루어지는 대화를 기록한 결과 연구자들은 한 문장이 끝나고 답변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이 약 0.2초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간극이 가장 짧은 나라는 일본이었는데 0.007초였다. 이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말을 덮어 씌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억으로부터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0.6초 정도다. 따라서 0.2초 안에 응답을 한다면 문자 그대로 생각할 시간도 갖지 않고 말부터 하는 셈이 된다. 심리 언어학을 연구하는 막스 플랑크 협회의 스티븐 레빈슨에 의하면 우리는 상대가 말하는 동안 자신의 반응을 준비한다고 한다. 오늘날 인간의 평균적인 주의 집중 시간은 약 8초 정도 되는데 이는 금붕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일터에서조차 하나의 업무에 오래도록 집중하는 능력은 감소되고 있다.
주의 집중 시간을 감소시킨 주범은 아마도 인터넷일 것이다. 실제로 연구 결과는 이런 기기들이 근처에 놓여 있기만 해도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화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영국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낯선 사람 한 쌍을 방 안에 앉혀놓고 잡담을 나누게 했다. 실험에 활용된 방들 가운데 절반은 탁자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휴대폰이 놓여 있지 않았다. 그 결과 휴대폰이 있는 방에서 잡담을 나눈 참가자들이 휴대폰이 없는 방에서 잡담을 나눈 참가자들보다 관계의 질을 더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서로를 덜 신뢰했고 상대가 자신에게 공감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다. 휴대폰이 단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을 뿐인데도 말이다. 당신이 친구나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탁자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기 바란다. 훌륭한 대화를 나누려면 집중을 해야 하며 그것도 두 사람이 똑같은 주제에 동시에 집중을 해야 한다. 대화를 순조롭게 진행시키려면 당신은 생각이 마음속을 그냥 통과해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방해가 되는 생각들을 무시하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명상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명상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관찰한 뒤 그 생각을 그냥 놓아보내는 법을 가르쳐준다. 하지만 명상이 별로 내키지 않는다면 그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불현듯 떠오르는 상념들은 붙들지 않고 놓아주면 된다. 일단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생각을 알아차렸다면 그 생각과 싸움을 벌이지도 머릿속을 청소하려고 애를 쓰지도 말라. 생각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면 단순히 혼잣말로 생각이로군 하고 말한 뒤 대화로 다시 주의를 되돌리면 된다. 생각이 떠오르는 걸 막기는 힘들지만 임의대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시킬 수는 있다. 또 최상의 대화를 위해서는 전자기기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휴대폰을 집어넣고 태블릿 PC를 치운 뒤 모든 소리 나는 전자기기를 무음 상태로 만들어라. 성인일 경우 평균 자신의 휴대폰을 하루에 110번 정도 확인한다고 한다. 13분마다 한 번씩 휴대폰을 쳐다본다는 소리다. 따라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하고자 하는 충동에 저항하기보다는 그냥 휴대폰을 치워놓는 편이 나을 것이다. 대화란 좀 과장하자면 상대방의 뇌를 나의 뇌와 접속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의 뇌 속에는 나의 뇌가 가지지 못한 지식, 통찰력, 공감력, 창의력, 유머 감각, 표현력이 무궁무진하다.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제대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많은 보물들을 버리는 것과 같다. 어느 해인가 나는 대화하는 동안 같은 내용을 2번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세운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할 때마다 메아리라는 단어를 말해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한 적이 있다. 그리고 아들로부터 이 말을 수십 번 정도 들은 뒤부터 나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습관을 서서히 극복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말을 점검하는 훈련은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한 뒤 식사 일기를 작성하는 것과 비슷하다. 일단 입으로 들어가는 쿠키와 초콜릿,
탄산음료 등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다 보면 자신의 입에 무슨 음식을 집어넣고 있었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말의 반복도 마찬가지다. 일단 내가 한 말을 점검하기 시작한 이후 나는 내 입으로부터 무슨 말이 나오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점을 깨달았다. 나는 아들이 친구와 싸웠을 때 아들과 나눈 대화를 기억한다. 그건 네 잘못이야. 네가 친구에게 손을 대기 전까지는 그 친구가 잘못했지만 손을 대는 바람에 사정이 바뀌게 된 거야. 우리의 대화가 끝나고 아들은 교장실에 불려갔다. 교장실에서 돌아온 아들은 친구에게 사과의 글을 써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나는 다시 말했다. 친구를 밀지 말았어야지. 네가 화를 잘 참았더라면 교장 선생님은 너 대신 친구를 혼냈을 거야. 그러자 아들은 벌을 받으면서 점심시간을 보내야 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나는 또 말했다. 그러니까 친구를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그 순간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나도 알아요. 똑같은 말을 수백 번도 더 듣네요. 난 바보가 아니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미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한 상태였다.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대화를 주도해 나가려는 심리인 것이다. 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난다. 우리 모두는 말을 계속하고 싶어 하지만 딱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직장 동료나 상사를 수시로 만난다. 우리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행위가 그 내용을 상대방의 머리에 입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가정한다. 어떤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하면 오히려 그 내용을 더 잘 기억하게 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다. 또 반복의 효율성은 반복이 거듭됨에 따라 약화된다.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흡수하게 된다. 하지만 같은 책을 두 번째로 읽게 될 때 사람들에게는 난 이걸 알아 라는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수두룩함에도 그 내용을 아주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화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누군가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면 듣는 동안 머릿속에서 나도 알아 라고 중얼거리게 된다. 대화할 때 이 사실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상대에게 말할 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대가 내 말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반복적으로 그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우선 내가 한 말을 상대가 들었는지 확인해 보는 편이 낫다. 만약 상대가 그 말에 수긍을 하면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고 못 들었다고 답할 경우에만 다시 얘기해 주면 된다. 우리는 대화 중에 인터넷의 링크를 누르듯 이리저리 대화의 주제를 바꾼다. 상대의 진지한 말조차 가벼운 뉴스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대화는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노트북 등 휴대할 수 있는 기기들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대화 능력은 점점 추락하고 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도,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함께 운동을 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불안하게 이리저리 헤맨다. 대화 중에도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한 번에 한 가지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주제를 이리저리 건너뛰면서 나중에는 원래 무슨 대화를 나누려고 했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만다. 조금이라도 진지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고자 한다면 그런 행동은 심각한 불통을 초래한다. 훌륭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당신의 목표라면 최소한 말하는 도중 문자 메시지나 SNS를 확인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대화를 그만두고 싶다면 딴짓을 할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아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힘들다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다. 하버드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느끼는 능력이 고독을 경험한 후에 더 향상된다고 한다. 가끔씩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일정 정도 내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평화와 고요함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로움을 제공해 준다. 가끔씩 대화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대화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규칙적으로 고독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하버드와 버지니아 대학의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11편의 연구를 수행한 끝에 사람들 대부분이 고립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을 발견해냈다. 외로움에 대한 이 같은 혐오가 원하지 않을 때조차 대화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유혹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 좋지 못한 선택이다. 끊임없이 수다를 떤다고 해서 말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하루의 대화를 단 한 번만 하더라도 그 대화는 영감에 차고 일깨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대화는 당신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세상과 사람들에 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말을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들의 말은 절제돼 있고 과도한 제스처도 사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들어주는 것에 능숙하다. 우리는 질 나쁜 대화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곤 한다. 그래서 나는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상대와 터놓고 얘기할 것을 권한다. 대화를 하다가 무언가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상대에게 피드백을 요청해보라. 당신이 기대한 대로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대에게 알린 뒤 자신이 잘못 이해한 것은 없는지, 요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이다. 그런 뒤 상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기분 나빠하지 말고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라. 나는 먼저 대화를 할 때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목록으로 만들었다. 했던 말을 반복한다. 장황하게 설명한다. 말하는데 끼어든다. 그런 뒤 그 목록을 친구와 동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몇 개나 있는지,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빈도는 얼마나 되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수줍어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말을 걸어왔고 대화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자 말 많던 사람들이 장황하게 말하는 것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혹시 말을 뱉어놓고 미안했던 적이 있는가?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던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자. 바로 사과하는 것이다. 사과가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과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드는 유일한 대화법이다. 당신이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입 밖에 냈다면 즉시 사과하라. 당신의 언급이 잘못됐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임을 인정하라. 그러면 당신은 실수를 과거에 남겨둔 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려면 당신은 먼저 왜 그들의 기분이 상했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 과정은 나를 상대의 입장에 서게 하고 상대의 생각과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고민하도록 만든다. 공감이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느낌을 감지하고 감정적 상태를 인식하며 그들의 경험을 상상해내는 능력이다. 공감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생각과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사이에 다리를 놓을 줄 알아야 한다.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내 기분이 어땠을까? 2010년 미시간 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지난 30년에 걸쳐 수행된 72편의 연구 결과들을 한데 엮어냈다. 그 결과 그들은 대학생들의 공감 능력이 40%가량 하락했고 이런 변화가 2000년 이후에 일어났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연구 작업을 이끈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온라인상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쉬워짐에 따라 사람들은 타인의 문제에 반응하고 싶지 않을 때 그 문제를 간단히 무시해버리는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동 방식은 오프라인 상황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죠.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가 부러지진 않았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골절이 생긴 게 아니라면 아마도 근육이 늘어난 것일 겁니다. 그럴 땐 그 부위를 싸매야 하지요. 의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얘기를 해줄 때 환자는 안심을 하게 된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설명하라. 이것은 내가 저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배운 가장 값진 교훈 중 하나이다. 최근 직장에서 한 직원을 징계해야 했을 때 나는 즉시 미팅의 목적부터 말해주었다. 제가 당신을 부른 건 공식적으로 질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해고되는 일은 없겠지만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일단 당신이 저와 회사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적은 당신이 성공하도록 돕는 거예요. 당신의 발전을 방해하는 문제들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려는 것이지요. 몇 달 후 그는 회사의 요청에 맞게 자신의 태도를 교정했고 심지어는 임금 인상까지 이끌어냈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에게 말하라. 그래야 상대도 당신의 의도를 알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우리는 아무리 짧은 대화라도 모든 대화에 기대를 가지고 임한다. 대화를 하려면 먼저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어야 한다. 우리 대부분은 매일 일정한 양의 잡담을 견뎌낸다.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나 클라이언트가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걸어온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는 없다. 상사의 두서없는 잡담을 항상 사양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대화 전략인 경우도 많다. 예컨대 상대의 말에 집중할 에너지나 동기가 부족한 상태라면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편이 더 낫다. 제가 좀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저도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하지만 오늘까지 마쳐야 할 일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답하는 것이 좀 야박해 보일지 몰라도 건성으로 들으면서 정말 안 됐다, 어쩌면 좋을까처럼 공허한 대답을 늘어놓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정직하고 공손하게 양해를 구한 뒤 그냥 대화에서 빠져나와라. 정말로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저 듣기만 하라. 당신이 상대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자기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당신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런 충동은 내려놓는 것이 좋다. 그 사람이 이제 막 만난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대화가 즐거웠다고 고맙다고 표현하라. 친근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대화를 마무리 짓는다면 당신은 앞으로의 대화를 위한 훌륭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공감할 줄 아는 의사는 환자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경영자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스트레스로 인해 병가를 낼 필요가 없도록 해준다. 공감을 느끼는 능력은 편견 없는 태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지, 자애로운 행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내가 이 책에서 제시한 도구와 전략들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 근본적인 목적을 공유한다. 대화를 할 때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대화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관계의 질도 향상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까지 나아질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말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보다 좋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말한다.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카토. 대바의 한 줄 평. 의도를 숨기고 마음을 꾸민 상태에서는 의미 없는 찬사만 오갈 뿐이다. 진정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면 배려하고 경청하라.